우리 경제의 심장, 바로 은행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은행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의 혈액을 돌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엔진, 금융중개기관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에 은행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아예 없다고 상상해 볼까요? 돈을 빌리려는 기업과 돈을 맡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나야 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누굴 믿고 거래해야 할지, 조건은 어떻게 맞춰야 할지, 그 비용과 복잡성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바로 이때 은행이 해결사처럼 등장해서 이 모든 혼란을 아주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수수료만 떼어가는 중간상인 그냥 없애고 직접 거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금융세계에서는 이 중간상인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존재인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들 때문에 은행 같은 중개기관의 역할이 꼭 필요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거래 비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빌려줄 만한 믿을 만한 상대를 찾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서를 만들고 또 나중에 돈은 잘 갚는지 감시하고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전부 뜻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걸 일일이 다 하려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두 번째는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말 그대로 거래하는 양쪽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심각하게 차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자칫하면 시장 전체를 마비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비대칭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나는데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는 게 바로 역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절박하게 돈을 빌리려고 할까요? 맞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돈 떼어먹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대출 시장에 몰려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도덕적 해이는 거래가 성사된 후에 발생합니다. 일단 돈을 빌리고 나면 원래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돈을 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해버리거나 함부로 써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해결사, 금융중개기관이 멋지게 등장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거래 비용과 정보 비대칭이라는 두 마리의 거대한 용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은행이 하는 역할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점들을 정말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래를 처리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거래 비용을 확 낮추고요. 전문적인 신용 분석으로 위험한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서 역선택 문제를 막습니다. 또 돈을 빌려준 후에도 계속 감시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죠. 심지어 대출이 잘못돼서 손실이 나도 은행이 그걸 흡수해주니까 이건 뭐 예금자 입장에서는 거의 보험에 가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마법 같은 걸 꼽으라면 단연 자산 변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예금자는 언제든 바로 뺄 수 있는 단기 자금을 원하죠. 반면에 기업은 공장을 짓거나 하려면 몇 년씩 쓸 수 있는 장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완전히 상반된 요구를 착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은행의 핵심 기능인 자산 변환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은행을 운영하는 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행의 경영자는 매일매일 아주 아슬아슬한 딜레마 속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거든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도 벌면서 망할 위험도 줄이고 또 고객이 돈을 빼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내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세 가지 목표가 종종 서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은행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를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산 쪽에는 주로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 같은 게 있고요. 부채 쪽에는 우리가 맡긴 예금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은행 경영이란 이 자산과 부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세 가지가 은행 경영의 삼각 딜레마입니다.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이들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 수익을 많이 내려고 위험한 곳에 대출을 팍팍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성이 떨어지죠. 반대로
안전하게 간다고 모든 돈을 현금으로 금고에 쌓아두면요. 유동성과 안정성은 최고겠지만 수익은 완전히 0이 될 겁니다. 이 풀기 어려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들의 경영 전략도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 변천사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크게 네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상업대부 이론에서 시작해서 유동화 이론을 거쳐 1960년대 부채관리 이론, 그리고 오늘날의 자산부채 종합관리, 즉 ALM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가장 최창기 이론이었던 상업대부 이론의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안전제일. 그래서 대출은 오직 단기간에 상환 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예를 들면 기업의 상거래 자금 같은 곳에만 해줘야 한다는 거였죠. 유동성과 안전성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부채관리 이론이 등장한 건데요. 이전까지 은행은 들어온 예금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좀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저기 돈 벌 기회가 있네 싶으면 외부 시장에서 돈을 빌려와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아주 공격적인 경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적인 자산 부채 종합 관리, 즉 ALM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건 자산 따로 부채 따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은행의 대차대조표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보고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 같은 다양한 위험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훨씬 더 정교하고 총체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은행의 경계를 넘어서 규제는 덜 받으면서 훨씬 더 복잡한 금융의 세계, 바로 그림자 금융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림자 금융 시스템. 이름부터 뭔가 으스스하지 않나요? 간단히 말해서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처럼 은행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예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처럼 깐깐한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기관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규제의 그림자 뒤에서 활동하는 은행인 셈이죠. 이들의 사업 모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단기로, 거의 하루 이틀 만기로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이걸로 몇 년씩 묶이는 장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행의 자산 변환과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위험한 만기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자금을 빌려주던 곳에서 갑자기 돈 못 빌려주겠어 라고 하는 순간 이 시스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에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러 달려가는 뱅크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현대판 뱅크런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건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졌습니다. 결국 2008년 위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위험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은행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AIG 같은 거대 보험사나 베어스턴스 같은 투자은행, 즉 비은행 기관도 하나가 무너지면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2008년의 위기는 한 세대 전 금융의 그림자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요?